자, 이 사료 강독은 2016년도에 출제되었었던 송시열과 관련된 한자 사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가 최자부터 보입니다. 이제 이 최라고 하는 글자는 역시 뭐 최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제 입다라고 하는 피자죠. 우리가 현대에서 이 피자를 가장 많이 쓰는 게 피해를 입다라고 할 때 그 피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고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한자 사료가 어려웠던 것이 뭐냐 하면, 자, 뒤에 보면은 적적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한자라서 대부분 시험장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게 뭔지를 잘 몰랐던 그런 한자인데요. 이게 휴입니다. 휴. 그래서 이제 휴라고 하는 글자라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뒤에는 무리 배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감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미 앞부분에서 가가 송시열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더 보긴 힘들죠. 다만 여기에서 뒤에 있는 밑줄 부분,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좀 결정적인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적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의 휴는요, 윤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송시열, 윤휴 이렇게 하면 송시열 자체가 대표적으로 서인 인물이었었고, 그 다음에 윤휴는 그렇죠, 남인 쪽의 인물이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윤휴의 무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기와 질투를 나타내는 단어죠. 꺼려하고 미워한다. 시기와 질투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꺼려하고 미워한다. 그리고 뭐뭐 한 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8글자는 대략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적입니다. 윤휴의 무리들이 가장 꺼려하고 미워하는 것으로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게 더 매끄럽기도 하겠네요. 다시요. 윤휴 무리들이 꺼려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시열이 그랬다는 얘기죠. 자, 뒤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갑인지화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 갑인이라고 하는, 간지가 들어가면서 뭔가 큰 사건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제 이게 빨리 떠올라야 돼요. 게다가 아까 앞에 누구도 있었느냐 하면 효종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종도 있으면서 뭔가 그 앞뒤로 이 갑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요게 정말 그래서 결정타입니다. 갑인 예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인 예송이면 여기가 윤유라는 것을 한자를 읽었을 때는 윤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자를 휴라고 읽지 못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갑인지화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갑인예송. 갑인예송은 2차 예송입니다. 그 2차 예송, 갑인예송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독특한 문자 사용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게 몇 기자죠. 그 다음에 축을 사자고, 겨우 근자고, 면할 면자인데요. 보통 요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몇 죽음 이렇게가 직역일 건데요. 죽을 뻔했다 라는 의미가 기사입니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사회생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죽을 뻔했다. 그래서 겨우 근자입니다. 겨우 면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인예송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일단은 예송 논쟁 자체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송 논쟁은 1차 예송, 즉 기해 예송이 있죠. 누가 죽으면서 네, 효종. 제가 효종이라는 글자를 좀 지웠는데요. 효종이 죽으면서 1차 기해 예송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 기해 예송에서는 결과적으로 서인이 이깁니다. 그죠? 서인은 1년설을 주장을 했고 남인은 3년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 1차 기해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기죠. 송시열이 이긴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2차 예송은 이제 네, 효종 왕비가 죽으면서 일어났었던 논쟁인데 이 2차 예송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갑인 예송이고 이 갑인 예송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남인이 이깁니다. 남인이 이기면서요. 결국은 송시열이 유배를 가고 죽을 뻔하죠. 근데 이때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기록한 것이 죽을 뻔했고 겨우 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긴 사료에서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한자 사료는요. 한자를 읽어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읽어내는 능력 속에서요. 그냥 일반적인 한문 교사들한테 이걸 주면은 사실은 직업밖에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우리한테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갑인예성을 무조건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경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아하,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결국은 지금 효종이 시기로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왔고, 아니죠. 이거는 갑인이죠. 갑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신이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은, 그렇죠. 경신, 환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신, 경화 또는 갱화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경 또는 갱, 어떻게 읽든 상관이 없는데, 이 경화 또는 갱화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새롭게 고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근대식 용어로 바꾸면은, 경장이라는 용어하고 비슷하고요. 아니면 현대식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종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경장이나 개혁의 의미는 들어가 있지만, 그냥 이걸 해석하실 때에는 경신환국으로 보시면 되죠. 이 경신환국은 1680년에 있었던 엄청난 환국이었었죠. 어떻게 보면 숙종대에 이르러서 환국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갑인이었고요. 이제 경신입니다. 그래서 경신, 경화에서 뒤에 한번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것도 오늘날 쓰지 않는 용어라서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거들 숫자죠. 거들 숫자고 그 다음에 역시 이거는 서자가 될 건데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냥 뭐 사용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 쓰는 용어 중에 한 개입니다. 조선시대 때. 즉 뭐냐 하면 죄가 있었던 사람 있죠. 죄가 있었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금고형에 처하거나 크면 유배를 가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 거두어서 서용하는 것, 임용하는 것. 그걸 수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렇죠. 송시열 자체가 2차 예송에서 패배를 하면서 유배를 갔는데 경신왕국에서 다시 임용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이 수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글자들에서 핵심 키워드는 수서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요. 이는 돈독할 돈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을 소자고요. 그 다음에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갑인예송에서 송시열이 졌고 그 다음에 유배를 가면서 면직됐겠죠. 그러면서 1680년에 경신환국이 일어나자 송시열은 다시 임명되는 과정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신경화에 다시 수서 거두었다. 그 다음에 돈독히 부르는 명령을 내렸다 이건데요. 제가 볼 때는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시 관리로 임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어려운 한자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게 정이죠, 정. 자, 그래서 이 정자에다가 그 다음에 자자가 붙어 있고요. 하면 공자, 맹자 이런 느낌인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중국 송나라 때 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정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실제로 또 세계사에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12세기적 12세기 전후 11세기 말 12세기 인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인물도 어떤 경험이 있느냐 하면 네,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황제가 휘종인데 휘종이 이 정이가 유배되었다가 다시 불러들이는 사건 그게 있는데 그때 네, 감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있었던 요것을 중국에 있었던 사실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본다면 이 정도 내용이 돼요. 자, 여기에서 정의, 정자죠, 정자. 자, 정자, 정의가 어떻게 된다? 서감의 사례에 따라서 잠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요. 이 정자, 서감, 레라고 하는 것은 중국 송나라에 있었던 사례 자체를 그대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정자, 서감, 레. 제가 알기로는 다시 임용될 때 국자감에 임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감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혹시 쓰라고 하면 국자감이다 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 송시를 파악하는데 핵심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의 비유에 불과한 거죠. 정이라는 사람이 다시 국자감에 임명되는 그 사례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 들어왔는데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에 또 참 이 안타까운 일이 그렇게 해서 또 들어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는 이제 간혹 한자로 쓰기도 하는데 돌다 선입니다. 선. 그리고 조. 이거는 이제 만나다라는 의미의 글자고요. 그 다음에 국상이죠. 국상.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가 나라에 임금이 죽거나 아니면 왕비가 죽거나 뭐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뭔가 유배를 갔다가 경신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정도의 느낌만 가져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런데 곧 국상을 겪었다. 자, 이 정도 문장입니다. 이제 깔끔하게 지우면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적, 윤휴의 무리들이 꺼리고 미워한다. 미워하는 것에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갑인지와 2차 갑인예송에서 기사 거의 죽을 뻔했다가 겨우 면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신경화, 경신왕국 때 수서 다시 재임용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뒤에 돈소, 지명은 굳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재임용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뭐하고 좀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하면 중국 송나라 때 정이라는 인물이 유배 갔다가 국자감에 다시 재임명된 사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의거해서 잠시 잠자입니다. 지운 글자 잠시 관직에 들어왔다. 그런데 돌선자에 만날
조자인데요. 그냥 만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국상을 만났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확실히 뭐 해석이 조금 길어지는 느낌이죠. 자, 이제는 한자가 조금 그래도 간단한 한자들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보이는 글자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증입니다. 윤증. 윤증 잘 아시죠? 네, 소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윤증의 부자는 윤증 부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본래 당이었었다. 자, 아까 이 글자는 봤었죠? 자, 윤휴의 당이었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 윤휴죠, 윤휴. 여기에 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윤증은 서론계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휴는 남인계통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당대의 정치적 싸움에서는 이들은 같은 걸로 그냥 취급하는 거죠. 내 편 아니니까 다 같은 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윤휴하고 같이 지금 똘똘 뭉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갑자기 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발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이게 자자인데요. 헐뜯다, 헐뜯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척, 배척할 척이죠. 그래서 가 인물, 아까 이게 누구였습니까? 송시열이었었죠. 그래서 송시열을 헐뜯고 배척하는 편지를 보냈다. 자, 그럼 해석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윤증부자는 원래 윤휴의 당이었었는데요. 송시열을 헐뜯고 배척하는 편지를 갑자기 보냈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이거 다시 간단하게 지워볼까요? 깨끗하게. 자, 갑니다. 윤정부자는 본디 윤휴의 당이었는데요. 송시열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헐뜯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가요. 자, 이제 시자가 보이는데 이거는 뭐 그때라고 그냥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어시 그리고 수자가 나오는데 뭐 따르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마침내 드디어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도울 조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하면 네, 아까 위에서 봤었던 증이 나옵니다. 자, 이 증자가 좀 전에 윤증부자 할 때 봤죠. 따라서 이거는 윤증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 이 정도 문장인데요. 한번 해석을 다시 깔끔하게 해볼까요? 자, 좀 전에 이제 윤증부자 자체는 원래는 윤효의 당이었었고, 네, 가를 배척하고 헐뜯는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요. 이때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한다고 보면 됩니까? 윤증을 여기 마침내 윤증을 도와서 도울 조자가 있죠. 도와서 하나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윤휴 쪽과 윤증 쪽이 서로 힘을 합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거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다시 한 번 더 치우면서 해석을 해볼까요? 그때 그 무리들이요. 마침내 윤증을 도와서 하나로 합쳐졌다. 자, 이 정도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자요. 자,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보이느냐 하면 네, 이를 지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쵸? 윤유가 보이죠? 그리고 윤증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윤휴와 윤증의 제 발음이 조금 윤중이 됐는데요. 윤증의 무리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윤휴와 윤증의 무리들이요. 두 마음이라고 뭐 감정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양감입니다. 양감 발음은 그러면 두 마음을 요게 부채 선자인데요. 이것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부채 선자. 요새는 특히 여름이라서 이 부채가 조금 더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자, 이 부채 선자입니다. 올해는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채 선자인데 명사로 쓰이면은 부채지만 동사로 쓰이면 부채질 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마음, 시기하고 헐뜯는 뭐 그런 것들을 서로 막 부채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또 오늘날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기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해자는요, 뭐라고 할까요? 놀라다, 혼란스럽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해. 잘 안 쓰니까 여기에서만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놀라다, 혼란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회나 기회를 의미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해기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용어가 되겠지만 어떤 의미의 글자이냐 하면 말 그대로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만한 그런 기미?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보면 이제 화 있죠, 화. 그래서 이제 놀랄 만한 일은 이 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해기라고 하는 것은 화가 일어날 기미,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좋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기가 점점 더 커졌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점점 익자에 그 다음에 커진다 장자니까 자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르게 됐습니다. 극도의 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효종에서부터 해서 현종 그리고 요 시기는 이제 숙종까지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송시효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1차 예송, 2차 예송 여기에서는 이제 이 갑인예송 2차 예송을 사실은 또 볼 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신왕국을 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경신왕국 이후에 또 갑술왕국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송시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송시열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이런 사건들과 더불어서 윤증이라는 인물하고도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고 윤휴라고 하는 인물과도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 있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우면서 한번 의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굵은 글씨 여기서부터 다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자부터요. 자, 그러면 그때 여러 무리들이요. 그 다음에 윤증을 도와서 하나가 되었다. 그까지는 아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이르렀다. 어디에? 윤휴와 윤증의 무리들이 윤휴와 윤증의 무리들이 두 가지 마음을 서로 부채 선자입니다. 부채질하여 해기, 화가 일어날 기미가 익장, 더욱 커져서 마침내 극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한자들이 어렵기 때문에요. 평소 하는 것보다 한 4분 정도 좀 길어졌는데 요 한자 부분 잘 한번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한자들 긴 사료에 대해서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쌓아두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에 출제되었었던 송시열과 관련된 그리고 풍당과 관련된 사료를
두 편에 걸쳐서 한번 봤는데 역시 한 3개로 쪼갤까라고 고민했던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3개로 쪼개서 조금 더 여유 있고 짧게 좀 보는 게 맞지 싶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또 길게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한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긴 사료를 시험 당일날 당황하지 않으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키워드와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자는 조금씩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자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는 상황에서, 즉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해서 한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한자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쌤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